우리가 아는 과학의 역사는 정말 온전한 진실의 전부일까요? 15세기 조선이라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600년도 더 지난 시간 저편에서 유럽보다 100년이나 앞서 하루의 길이를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측정해냈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역사 속에 뚜렷이 새겨진 기록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익히 봐왔던 서양 중심의 과학사,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조선에 숨겨진 과학기술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한 위대한 군주의 비전은 우리에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지적인 충격과 함께 깊은 자부심을 선사할 겁니다. 우리가 천문학의 역사를 떠올릴 때면 머릿속에는 을의 몇몇 익숙한 이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지동설을 주장하며 우주의 중심을 바꾼 코페르니쿠스,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목성의 위성을 발견하고 종교 재판정에 섰던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인물들이 바로 그들이죠. 그들의 손에는 오래된 양피지 두루마리가 들려있고 등 뒤로는 거대한 돌로 지어진 유럽의 천문대가 서 있는 풍경이 그려집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자유로운 지성이 폭발하며 인류가 비로소 우주를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이 서양 중심의 서사는 너무나 강력해서 마치 다른 곳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바로 그 시간, 지구 반대편의 한반도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태어나기도 전인 15세기 조선의 밤은 유난히 깊고 맑았습니다. 경복궁의 경회로 연못에 비친 별빛은 고요히 흔들렸고 그 옆에 세워진 간이대 위에서는 갓을 쓴 학자들이 밤을 잊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그들의 손에는 망원경이 아닌 노쇠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대한 관측 기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뜻을 헤아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증명하려는 것도 아니었죠. 오직 정확한 데이터를 얻고 하늘의 움직임 속에 숨겨진 규칙을 찾아내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묵묵히 밤하늘을 기록하고 또 기록했던 겁니다. 당시 유럽의 천문학이 주로 철학적, 종교적 세계관과 깊이 연관되어 우주의 구조를 논하는 데 집중했다면 조선의 천문학은 지극히 실용적인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국가의 근간을 바로 세우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토록 위대한 성과와 숭고한 정신은 어째서 오랫동안 역사의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서양의 창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도록 길들여졌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제 그 거대한 상식의 벽에 작은 균열을 내고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조선의 눈부신 별빛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명의 위대한 군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이죠. 그가 왜 그토록 하늘에 집착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조선 천문학의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세종에게 하늘은 단순히 시적인 감상의 대상이나 학문적 호기심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백성의 밥상이었고 국가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스크린과도 같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고뇌에 잠긴 젊은 군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눈에는 반짝이는 별들 너머로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을 보며 한숨 짓는 농부의 얼굴과 예고 없이 닥친 홍수에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한 백성의 모습이 어른거렸을 겁니다. 당시 조선은 철저한 농업 국가였습니다. 씨앗 하나를 언제 뿌리고 언제 거두느냐에 따라 한 해의 풍년과 흉년이 갈렸고 그것은 곧 백성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되는 역법, 즉 달력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의 달력인 대통령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었는데 중국의 수도인 북경과 조선의 수도인 한양은 위치부터가 달랐습니다. 이 미세한 차이는 절기의 시작을 조금씩 어긋나게 만들었고 농민들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경험에 의존하면서도 늘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잘못된 날짜에 씨를 뿌려 싹을 틔우지 못하는 비극이 곳곳에서 반복되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농사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래, 우리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왜 남의 나라 시간에 맞춰 살아야 하는가? 세종은 이 불합리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과 마주 앉은 경연 자리에서 그는 단호하게 말했을 겁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임금의 가장 큰 책무이다. 우리에게 맞는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야만 백성이 편안하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의 섭리를 정확히 읽어내고 백성에게 올바른 시간을 알려주는 것, 즉 관상수시는 제왕의 가장 중요한 통치행위였고 세종은 그것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명나라로부터의 문화적, 정치적 종속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죠. 이처럼 세종의 비전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종의 강력한 의지와 전폭적인 지원 아래 조선의 과학기술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르네상스를 맞이합니다. 장영실, 이순지, 김담과 같은 당대 최고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왕의 부름에 응답했죠. 그들은 밤을 낮 삼아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경복궁 한편에 마련된 연구소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고 노쇠를 녹이고 깎아내는 소리와 함께 학자들의 열띤 토론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천문 관측 기구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중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조선의 하늘과 땅에 최적화된 독자적인 발명품을 꿈꿨던 겁니다. 그 노력의 결정체가 바로 간이었습니다. 간이는 별의 위치, 즉 고도와 방위를 극도로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구였는데 그 구조는 오늘날의 과학자가 보아도 감탄할 만큼 정교했습니다. 여러 개의 거대한 고리를 겹쳐 만든 형태로 학자들은 이 고리를 조작하여 특정 별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그 값을 눈금으로 읽어냈습니다. 마치 거대한 저격용 조준경처럼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많은 장치들이 고안되었죠. 간이대 위에서 학자들은 숨을 죽인 채 별을 관측하고 붓을 든 사관은 그가 읊은 숫자를 한자 한자 신중하게 기록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이 데이터는 훗날 조선 역법의 가장 튼튼한 주춧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터, 혼천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걸작입니다. 둥근 구리 구조물 안에 지구를 상징하는 모형이 있고 그 주위를 해와 달, 별자리가 새겨진 환들이 감싸고 도는 형태였죠. 놀라운 것은 이것이 자동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한 톱니바퀴 장치가 물의 힘으로 작동하며 실제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는 속도와 똑같이 혼천이가 회전했습니다. 덕분에 학자들은 낮이나 날씨가 궂은 날에도 천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죠. 이는 단순한 관측 도구를 넘어 우주를 손안에 넣으려는 조선 과학자들의 야심찬 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이 궁궐 안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닙니다. 세종은 과학의 혜택이 모든 백성에게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이 빚어낸 발명품이 바로 앙부일구, 즉 해시계입니다. 반원형의 그릇 안쪽에 시각과 절기를 나타내는 선을 촘촘히 새겨 넣어 그림자의 위치만 보면 누구나 쉽게 시간과 계절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죠. 심지어 그를 모르는 백성을 위해 각 시간마다 쥐, 소, 호랑이 같은 십이지신 동물의 그림을 그려넣는 세심함까지 보였습니다. 해정교와 종묘 남쪽 거리에 설치된 앙부일구 앞에서 사람들은 약속을 정하고 시장에 문 닫을 시간을 가늠했습니다. 첨단 천문과학이 백성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 위대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수십 년에 걸친 정밀한 관측,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위대한 발명품들. 이 모든 노력은 마침내 하나의 위대한 결실을 씁니다. 바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자주적인 역법, 칠정산 내외편의 탄생입니다. 집현전 학사들은 밤샘도 마다하지 않고 책상에 쌓인 방대한 관측 기록들과 씨름했습니다. 이순지와 김담 같은 천재 수학자들은 아라비아의 최신 수학 이론까지 동원하여 복잡하기 짝이 없는 천체의 운행을 계산해냈죠. 그들의 붓끝에서 태양과 달, 그리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에 이르는 5 행성의 움직임이 정확한 숫자로 되살아났습니다.
칠정산이 위대한 이유는 단지 그 정확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계산의 기준점이 중국의 북경이 아닌 바로 조선의 수도 한양이었다는 점입니다. 드디어 우리 하늘의 시간을 우리 땅을 기준으로 계산해내는 데 성공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달력 편찬을 넘어 명나라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조선이 천문학적으로 독립했음을 선포하는 일종의 과학적 독립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조선의 농부들은 한양의 하늘에 맞춰 가장 정확한 시기에 씨앗을 뿌리고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칠정산의 완성으로 조선은 비로소 시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왕실에서는 이 새로운 역법을 기준으로 국가의 중요한 기륭화복을 점치고 농업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증대하여 나라의 창고를 가득 채웠죠. 백성들은 안정된 삶의 터전 위에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종이 꿈꿨던 세상이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단순히 신기한 볼거리에 그치지 않고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라의 기틀을 굳건히 세우는 힘이 되는 세상 말입니다. 서양보다 100년이나 앞섰다는 기술적 성취도 놀랍지만 그 기술을 통해 백성을 위한 애민정신과 자주적인 국가 운영 철학을 실현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조선의 천문학을 기억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일 겁니다. 15세기 조선의 하늘은 단순한 별들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며 자주성을 확립하려는 치열한 의지가 투영된 거대한 스크린이었습니다. 오늘날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는 가끔 그 방향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기술들은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조선의 천문학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과연 그것이 얼마나 빠른지에만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이 나아가는 방향에 있는 걸까요? 이토록 찬란했던 조선의 과학기술은 어째서 이후 그 맥이 끊기거나 서양에 비해 뒤처지게 되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숨겨진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